자, 이제 셋째 시간 유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유치한다는 거는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하면 유치권이에요. 자, 점유하면서 뭐 한다고요? 인도 거절이에요. 인도를 거절한다. 뭐에 대한 인도 거절이죠? 그렇죠. 물건에 대한 인도 거절이에요. 언제까지 인도 거절하죠? 돈 받을 때까지. 그죠? 해결될 때까지 인도 거절합니다. 여기서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소예요. 생명줄이죠.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존속하려면 역시 점유하셔야 됩니다. 존속 요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단 이게 뜻입니다. 뜻. 자, 일단 320조 보시죠. 타인의 물건을 일단 점유하는 걸로 출발합니다. 점유. 한자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게 있죠. 자, 채권이 있긴 있는데 그냥 뜬금없는 채권이 아니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게 바로 물건과 물건 동그라미, 물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권 동그라미, 이 둘의 결련성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성이요? 결련성.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돈 받을 날짜 되지도 않았는데 유치한다? 그건 이상한 거고, 돈 받을 날짜가 됐는데 근데 돈 못 받을 때 유치하는 게 맞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 있습니다. 자, 2항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 점유가 불법이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으니까 유치권자는 적어도 불법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법 점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특성으로 내려갑니다. 유치권에는요, 추급효가 없어요. 추급효. 이 추급효라는 거는 쫓아가는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쫓아가. 추급효.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추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물상대위권 행사 저당권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물상대위요. 보험금 빼가요, 못 빼가요? 보험금 빼갈 수 있죠. 비록 건물은 망가져 버렸지만 보험금까지 쫓아가죠. 그래갖고 권리 행사예요. 이게 물상대입니다. 아니면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어디로 쫓아가요? 낙찰 대금에 쫓아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받아가요. 이것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되니까 건물은 끝났죠? 건물에 대한 권리는 끝났죠? 그러니까 어디로 쫓아가요? 그 돈에 쫓아가는 거죠, 돈에. 만약에 건물이 화재가 나면은 건물은 끝났죠? 그럼 어디에 쫓아가요? 보험금에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추구표예요. 쫓아가는 거. 이게 추가 쫓는다는 뜻이죠. 쫓을 추자죠. 이게 저당권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당권자는 그 가치를 쫓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요, 단순해요. 유치권은 그냥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서 주장하는 거라서 쫓아가는 효력은 있다고 없다고?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을이요,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자면
을이 저당권자면 건물에 들어가서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함, 점유 안 함? 점유 안 함. 들어가서 살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버린 거죠, 불이. 불. 그럼 저당권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 불 났으니까 뭐가 나와요? 보험금 나오거든요. 그럼 보험금에서 돈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는. 추구표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갑소유 건물의 을이 유치권자면, 얘가 유치권자면 얘는 건물에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 잡는 모습이 다르죠, 지금? 저당권하고 다릅니다. 얘는 서류로 담보 잡죠. 그죠? 유치권자는 뭘로 담보 잡아요? 몸으로. 몸으로 떼우는 거죠. 그죠? 점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 점유를요.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럼 유치권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유치권 끝나죠? 그럼 나가면 돼, 안 돼? 나가면 나가셔야죠. 어떡할 그러니까 점유를 못하게 돼. 점유를 못하게 돼요. 불이 나가지고. 그럼 유치권도 끝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금까지 가져가겠다, 물상대위권 행사하겠다, 유치권에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끝난 거예요. 당신이 그 건물에서 나간 순간, 건물이 멸실돼서 끝난 순간 유치권도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권리 행사 못합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도 못 받습니다. 물론 유치권자는요, 경매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변제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 대위권 없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한 물권들에는 준용이 되거든요. 유치권에는 준용이 없죠. 3번 점유가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 점유가 생명줄이고, 그리고 유치권은 동그라미 4번 법정담보 물권입니다. 당사자가 유치권 성립시키려고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요건을 갖춰서 유치권자가 된 겁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유치권은요. 등기 못해요. 그러니까 골 때려요, 유치권이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유치권 골 때립니다.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현장에 가면 유치권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유치권이랑 이 속성에 대해서. 자, 내려갑니다. 그럼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가? 5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이. 근데 그 물건이 내 물건이면 안 되죠? 누구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에서 생긴 뭐가 있어야 되죠? 채권이 있어야 돼요. 물건에서 생긴 채권. 하늘에서 생기면 안 되죠? 어디서 생겨야 돼요? 그 물건에서 생겨야 돼요. 이게 바로 물건과 채권의 뭐라고요? 결련성. 채권은 어디에 도래가 되고? 변제기. 돈 받을 날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유치권의 생명은 점유죠. 채권을 점유해요, 물건을 점유해요? 물건을 점유해요. 불법으로요, 적법으로요? 적법으로 점유하셔야 돼요. 적법 점유. 그리고 유치권 성립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으로 배제당하지 않아야 돼요. 유치권의 배제 특약은 있어야 됨, 없어야 됨? 없어야 되죠. 이렇게까지 갖추게 되면 결국에 유치권 성립이 됩니다. 5가지 요건이죠. 타인의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일 것,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적법하게 점유할 것, 배제 특약은 없을 것. 5가지 요건이에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요건부터 보죠. 타인의 물건일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세요.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시킨 독립된 건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도급인 거라는 거죠? 아니면 수급인 거라는 거죠? 누구 거라는 뜻인 것이죠, 지금? 수급인 거라는 거죠.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거든요. 도급인은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일을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급인. 일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급인이라고 해요. 이런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일을 맡겼어요.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건물 좀 지어달라고. 건물을 신축하라고 공사를 맡겼죠? 이게 도급 계약이 된 거죠. 그러면 도급 계약으로 지어지는 이 건물은 누구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수급인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자, 그리고 누구의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죠? 수급인의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죠. 따라서 이 건물은 누구 거? 수급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예요. 수급인 소유의 건물이다. 그럼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갑이 공사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공사비 안 주죠. 이 나쁜 놈 공사비 안 주니까 건물을 유치하겠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자기 거라서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었어요. 특약사항. 건물을 짓는 건 을이지만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걸로 한다.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시키겠다. 라고 특약 넣었죠. 그러면은 건물 누구 거? 그럼 요렇게가 되면은 이 건물은 도급인 소유가 될 수 있어요. 특약이 들어갔으니까.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공사비 안 줄 때 을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 판례 안에 나오는 요 사례 같은 경우는 특약을 넣은 거, 특약 안 넣은 거. 특약 안 넣은 요거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첫째 줄에 수급인 자신의 노력과 수급인 자신의 출제로 완성시킨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둘째 줄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없다면 특약이 없다면 특약 없어요. 그런 특약 넣은 적 없어요. 그런 경우는 수급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죠. 유치권 행사를 못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뭘로 돈 받아요? 공사 끝났죠? 공사 끝났죠. 근데 얘가 공사비 줘요? 공사비 안 줘요? 공사비 안 줘요. 그럼 을은 뭐를 주장해야 돼요? 예? 힌트.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자, 힌트 드렸습니다. 자,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을은 뭐를 주장하면 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유치권을 보고 있으니까 유치권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고 있죠. 근데 현실에서 만약 요 상황이라면 유치권은 안 되죠. 그치만 요거 주장하면 돼요. 동시이행에 항변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항변하죠? 너 돈 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항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해요. 얼핏 보면 유치권하고 동시에 항변하고 비슷하죠? 달라요. 엄연히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예? 점유, 그쵸, 점유. 유치권은 점유한다, 점유 안 한다? 점유. 하죠. 자, 유치권이라는 거는 점유. 점유를 해요, 점유를 안 해요? 점유해요, 유치권은요. 그렇지만 동시이행에
동시이행의 항변은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 안 해요. 이 책에 쓰세요. 이거 책이 없어요. 이거 책에 좀 써놓으세요.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요. 물권 이에요, 물권 아니에요? 물권 이 아니야? 물권 아니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책 있죠? 여기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제2편이라고 돼 있죠? 그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물권법이라고 돼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편이 몇 편이죠? 예? 지금 3편 보고 있어요? 2편 보고 있어요? 2편 보고 있죠? 2편이 뭐예요? 물권법인데. 그럼 여기 나오는 애들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당연히 물권입니다. 당연히 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등기는 하지 않죠? 그치만 물권이에요. 근데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죠? 얘는 당연히 물권이 아닙니다. 얘는 물권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계약법에서 나와요? 얘 계약법에서 나오죠? 얘는 물권 아니에요. 파트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유치권 지금까지 채권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잠깐 헷갈린 거죠. 잠깐 헷갈린 거죠. 잠깐. 원래 안 그랬는데.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자, 이 둘의 공통점 첫 번째, 이 둘의 공통점은요. 주장을 할 경우. 자, 소송에서 주장할 경우.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든 동시행의 항변을 주장하든 주장했어요. 요렇게가 되면은 판결 떨어질 때 무슨 판결 떨어지냐면은 상환이행 판결 떨어져요. 둘 다 하거라 라는 취지로 판결 떨어집니다. 공통점 두 번째, 유치권이든 동시행의 항변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에요, 중단이에요? 그대로 진행이에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요. 요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죠. 이런 거는 이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를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제 많이 상승되셨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들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정하세요? 예? 여러분들 실력이 상승됐다니까 그럴 리 없어. 예? 내 실력이 상승됐을 리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 11월 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느낌 오실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상승했습니다. 자, 넘기세요. 결련성 두 번째 요건 가겠습니다. 자,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은 물건하고 채권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박스 안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결련성 인정되는 채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이요.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비용이 뭐예요?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사비, 수리비 이런 것들. 3번,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게 바로 가축으로부터 입은 피해죠.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이 개 혹은 말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가 생겼으면은 치료비를 받든지 뭔가 손해배상 받아야 되죠. 그거 안 해주면은 이 개를 갖다가 혹은 말을 갖다가 유치해버린다는 거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축으로 나오세요. 가축이 누군가 재산에다가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축이 갑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축은 갑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을. 그럼 을한테는 채권이 생긴 거죠. 어떤 채권 생겼어요?
손해배상 채권 생겼어요. 손해배상 받아야 되죠? 네. 손해배상을 가축으로부터 받아요? 갑으로부터 받아요? 갑으로부터 배상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 갑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 말이 을 농사 짓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을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농작물을 다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을한테 피해가 생겼잖아요. 그럼 을은 채권이 생기거든요. 근데 갑이 저 가축이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 배상 안 해주시면은 그 돈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럼 뭐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말을 뭐 한다는 거죠? 유치한다는 거죠. 말을 유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 말이라는 물건하고 손해배상 채권하고 물건과 채권 사이에 이 둘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결련성 부정되는 것들이요. 여기 별 2개.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마르고 닳도록 출제됐습니다.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 유치권 행사 왜 못하는 거죠? 보증금 채권은 계약에서 생긴 거라서 그래요. 한 번 더, 보증금 채권은 임대차 물건에서 생긴 겁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생긴 겁니다. 계약에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리금 있죠? 이거는 너무 넓은 개념이에요. 권리금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포함이 돼 있어갖고 유치권 행사를 못해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채권들은 어디서 생긴 채권들 말하는 거죠? 계약, 매매에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유치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은 그 채권이 어디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 거죠? 물건에서. 그 물건에서 채권이 쏭 하고 생겨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보증금 채권하고 동그라미 4번의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계약에서 생겼어요. 물건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요, 갑건물이에요. 갑건물. 자,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다가 갑이 공사를 맡겨서 을이 공사를 했어요. 그럼 을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죠? 공사비 채권이 생겼어요. 그럼 공사비 채권은 계약에서 생겼어요? 건물에서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야, 여기 전기설비 공사를 좀 해줘 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을이 전기설비 공사를 했겠죠? 그러면 을이 어디다가 이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죠? 건물에다가 투입했어요. 여기다가 을이 노력을 투입했죠? 맞아요. 그럼 요 채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생긴 거, 여기서 이렇게. 상황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갑이 수리를 해달라 그랬어. 수리. 건물이 망가졌죠? 망가져가지고 여기를 야, 여기 옥상 부분에 여기가 망가졌어. 여기 수리해줘, 수리. 그럼 수리 계약을 했겠죠? 그럼 을이 수리 끝났으면 수리비 받아야 되죠? 수리비. 그럼 요 수리비 채권 같은 경우도요, 을이 어디다가 투입한 거죠? 저 옥상 저기다가. 을이 수리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노력을 투입한 거죠? 그럼 요 채권, 요 수리비 채권, 요 수리비 채권도 요 건물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결련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갑이 수립이나 공사비 안 주죠. 유치권 행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까지 오케이? 이 결련성 인정되는 것들이라고요. 자, 근데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공사를 맡겼는데 건물 신축 공사였어요.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지었다. 그럼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 공사한 거니까 을은 결국 공사비 받아야 되죠. 근데 공사비 안 주면 특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유치권 행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특약이 없으면, 특약이 있으면 공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죠. 자, 갑이 을한테 공사 맡겼고요. 을이 공사했죠. 건물 신축 공사했죠. 그럼 요 건물은 내가 지은 건물이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투입했죠. 어디다가 노력했어요? 이 건물에다가 노력했잖아요. 여기다가. 요런 상태에서 특약을 집어 넣어놨으면 이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걸로 특약 넣었죠. 그럼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사비 채권이죠. 공사비 채권이요. 근데 여기서 을이 공사할 때 병한테 건축 자재를 가져왔어요. 뭐를 가져왔어요? 건축 자재를 갖고 왔어요. 건축 자재를.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들이 있죠. 시멘트가 필요하다. 그죠? 시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맨 이거 맞나요? 이 맞아요. 시멘트를 갖고 왔다는 거. 시멘트를요. 그럼 병은 채권자죠. 무슨 채권이에요? 자재 대금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이요. 맞죠? 그럼 을이 시멘트 값을 줘야 되죠? 얘가 이걸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시멘트 어디 갔어요? 내 시멘트가 건물에 발려져 있잖아요. 그죠? 내 시멘트를 네가 여기다 발랐으니까 이 바른 건물을 뭐 할 거라고? 유치할 거라는 거예요. 병의 논리가 지금.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멘트 어디 갔어요? 시멘트 없어요. 시멘트 없어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벽에 매달릴 겁니까? 아니, 이제 시멘트는 없는 거라고, 이제 시멘트는 없고 이제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있는 거라고, 부동산.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신의 채권은 건축 자재를 을한테 준 거죠. 이거는 매매 계약을 한 거거든요. 외상이긴 하지만. 그럼 병의 요 채권은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에요? 매매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에요? 매매 계약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하고의 이 결련성은 인정됨, 안 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기억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이에요. 니은에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 있죠? 이거 행사하면 매매가 형성돼요. 기억나십니까? 매매가 형성돼요. 그래서 무슨 권이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요? 표정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세요. 예. 이거 어디 파트에서 나왔던 거죠?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어디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세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와요? 지상권? 땡. 어디서 나오죠? 임차권에서 나와요. 근본적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을 빌린 사람이 행사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행사하는 거죠? 토지를 빌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건물을 빌린 사람. 건물 사용자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은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은 자,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 토지 사용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얘는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다르다고요, 이게. 쪼개져 있어요, 딱 두 개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개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다른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면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누가 있어요? 자, 첫째,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건물 전세권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건물 임차권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죠? 이제 없어요. 건물을 빌리는 건 전세하고 임차권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 외에는 없어요. 토지를 빌려 쓰는 거는 뭐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지상권 객체는 땅이죠? 또 뭐 있겠어요? 아니요. 지역권은 통행하는 겁니다. 자, 토지, 임차권이요. 그러니까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는 땅도 빌릴 수 있고 건물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파트에서 임차인 권리, 글로 들어가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첫째 시간에 했었어요.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여러분들 182페이지. 182페이지 와보시면요. 지금 제3절에 임차인의 권리라고 돼 있죠? 여기서 임차인의 권리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두 번째 권리는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임차인이 행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오죠? 지상물 매수 청구 나오는 거. 이건 누구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 내용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이 건물 임차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건물 전세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건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 파트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 나오죠? 그 지상물 매수 청구가 토지 임차인도 행사 가능한 권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토지 사용자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예? 토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라고요, 건물이라고요? 토지, 건물 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건물을 빌렸으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뭐를 빌렸으면? 토지를 빌렸으면 뭐를 행사할 수 있고, 요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가. 요거. 토지 전세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로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런 문제를 출제하다니.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전반적인 이해를 좀 깔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매수 청구도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 근데 이 둘이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청구권이라서 형성권이라서요. 둘 다 형성권이에요. 둘 다 형성권이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든 지상물 매수 청구든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를 형성시키죠? 매매 계약을 형성시켜요. 매매 계약을 형성시키니까 이 권리자들이 가지는 채권은 무슨 채권이라는 거예요? 물건에서 생긴 채권, 매매에서 생긴 채권. 매매에서 생긴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채권들은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매매에서 생긴 거니까 물건하고의 결련성 인정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치권이 된다는 거임, 안 된다는 거임? 안 된다는 거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임차권 갔다가, 막 전세 갔다가 왔다가 정신 없죠? 정신 없으면 안 돼요. 정신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을 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잖아요. 한 호흡에 다 가야 되잖아요. 50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적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화이팅. 자, 동그라미 5번에 나오는 계약 명의신탁에서의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명의신탁에서 생긴 채권입니다. 어디서 생긴 채권이라고요? 명의신탁에서 생긴 채권이에요. 명의신탁이 무효라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건에서 생긴 거 아니죠? 유치권 행사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점유로 내려갑니다. 자, 일단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야 돼요? 둘 다 상관없지요? 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요. 기억처럼 채권자가 이렇게 간접 점유를 하고 있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죠. 이거는 제3자한테 맡긴 거죠. 이런 형태로는 유치권 행사 돼야 안 돼요? 되죠. 갑이 소유하고 있던 말을 을이 유치권 행사 중이었죠. 이 상태에서 을이 유치권 행사 중이던 말을 다른 제3자한테 맡겨도 돼, 안 돼? 맡겨도 된다는 거죠. 그럼 병한테, 제3자한테 유치하고 있던 말을 갖다 맡기게 되면 누가 직접 점유를 한다는 거죠? 제3자가. 제3자가 직접 점유하죠? 직접 점유. 말을 직접 점유한다고요. 그래도 을은 유치권 행사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을이 무슨 점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병이 다시 한 번 더 맡겼죠? 더 맡겼는데 누구한테 맡겼어요? 갑한테 맡기면. 갑한테 맡기면 갑은 뭐라고요?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게 되잖아요. 아, 이러면 이거는 망한 거예요. 채무자가 말을 탔죠? 말 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 버린다고요. 이러면 채무자가 물건을 가져가 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한 문장 속에서 채무자하고 직접 점유하고 같이 나오면 이거 유치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니은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이 불성립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점유 시기 볼게요. 기역하고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완전한 유치권과 불완전한 유치권이에요. 이거는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 압류 시점과 비교해야 돼요. 저당권 성립하고 비교해요? 압류하고 비교해요? 압류하고 비교하는 거죠. 지금 먼저 기역에서 말하는 압류 전 성립한 유치권 같은 경우는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완전한 유치권이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니은의 불완전 유치권 같은 경우는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이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죠? 기역에 완전한 유치권하고요. 니은의 불완전한 유치권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은요. 유치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유치권이에요. 둘 다 유치권으로 성립이 된 거임, 안 된 거임? 성립이 된 거임. 근데 차이는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갑이요. 지금 건물 갖고 있거든요.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의 건물에 지금 현재 저당권이 성립됐어요. 을이 저당권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병이 저 갑의 건물에다가 공사했는데 갑이 돈 안 줘가지고 병이 갑 소유 건물에다가 이 나쁜 놈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해야지.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당권 성립이 빨라요? 유치권 성립이 빨랐어요? 저당권 성립이 빨랐죠? 그럼 이거는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완전한 유치권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저당권 성립이 빨랐고 그리고 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된 거죠. 근데 저당권 성립하고 빨랐든 늦든 그거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압류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지금은 적어도 저당권 성립되고 나서 유치권이 성립된 건 맞지만 아직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진 않았죠. 그럼 얘는 완전한 유치권인 거예요. 어차피 결국 그 이후에 을이 갑이 돈 못 갚으니까 이 나쁜 놈아 경매 신청하거든요. 그럼 경매가 3번이잖아요. 요때 건물이 압류가 돼요. 그럼 이거는 완전한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유치권이니까 경매가 됐고 결국 낙찰이 되겠지요. 정이 낙찰받았거든요.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랍니다. 이때 병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완전한 유치권이니까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하는 경우는요. 이런 거죠.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압류가 먼저 된 거죠. 근데 유치권이 성립하면 순서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유치권 성립이 뭐보다 늦었어요? 저당권 성립보다 늦었어요? 압류보다 늦었어요? 압류보다 늦었거든요. 이러면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경매 신청 들어갔죠? 근데 유치권자로 들어왔어요. 이건 뒷북이죠. 뒷북. 이러면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이러면 불완전한 거예요. 이러면요. 불완전하지만 성립은 해요? 안 해요? 성립은 했습니다. 근데 잠시 성립하는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너 나가. 너 경매 신청 당시 너 있었어? 없었어? 너 그때 없었어. 너 나가. 라고 하면 얘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경락인에게 대항을 한다 못한다. 대항을 못해요. 자,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건 압류하고 비교하는 거라는 걸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 요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가 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유익비와 관련해 가지고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거든요. 요게 돼버리면은 변제기가 뒤로 밀려나요. 변제기가 어떻게 됨? 뒤로 밀려나요.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유치권 성립될 수 없어요. 오른쪽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단락도 확인하세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요,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유치권자 권리와 의무로 갑니다. 자, 유치권자 권리가 먼저 나오죠. 첫 번째 권리는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를 할 수 있죠. 왜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라서요. 유치권자라서 유치할 수 있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치한다는 거는 뭐랑 뭐다? 점유하고 뭐 하는 거? 인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유치할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 점유, 인도 거절 나오고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어요. 절대권이란 뜻이거든요. 유치권은 당연히 물권이라서 채권이라서 물권이라 가지고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합니다.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합니다. 제3자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억에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 아니라 경락인한테까지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락인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은 지금 완전한 유치권 말하는 거, 불완전 유치권 말하는 거. 완전 유치권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제로. 그러니까 갑의 건물의 을이요, 유치권 행사 중이었거든요.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어요. 근데 이 갑이 아무래도 채무가 많다 보니까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경매되니까 사람들이 드나들겠죠. 막 이렇게 보러 오죠. 막 이렇게. 유치권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점유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결국 경락이 됩니다. 결국 누군지 모르겠지만 경락 받으셨어요. 이 사람 경락 받으셨다고 서류 가지고 오셨네요. 서류 가지고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 경락 받은 사람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을은 자신의 유치권을 경락인한테도 인도 거절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장할 수 있어요? 예, 물권입니다. 분명히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도 거절은 할 수 있지만 경락받은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네가 돈 갚으세요. 이 나쁜 놈아. 변제 청구. 그건 안 되죠. 네. 이 말이 물어보죠. 왜냐하면 변제를 청구하는 건 채권 주장하는 거라서. 변제 청구는 누구 상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갑 상대로 돈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경락인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은 단락이죠.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재판상 행사 나옵니다. 기역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으셨네요. 이러면 유치권자가 패소하십니다. 패소. 따라서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전부 승소. 원고 전부 승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치권을 주장했어요?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장을 딱 받았으면은 그때로부터 바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그 단계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 그 방치하면 안 되죠. 응?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유치권 행사 중이었거든요. 을이 유치권 행사. 근데 여기서 유치권 행사 중인 을 상대로 해가지고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 그럼 소송 제기한 갑이 뭐죠? 원고. 원고죠? 예. 좀 고스톱이 생각이 나네, 그죠? 원고. 죄송합니다. 그럼 을이 피고잖아요, 피고. 네. 자, 그럼 여기서 갑이 소송 제기할 때 소장에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피고는 뭐를 하셔라고? 건물을 점유하라고, 건물 반환하라고? 건물 반환하라고, 나쁜 놈아.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죠, 당연히. 그러면 판사님이 을한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너 왜 반환 안 하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해야죠. 뭐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예?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저 지금 무단점유합니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고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패소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답변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피고가 답변을 지금 기억에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셨어요. 답변을 안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대로 누가 승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고 승소해버려요. 그럼 판결문이 이렇게 나겠죠.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건물을 반환해라 라고 판결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끝나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 소송 들어왔으면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답변을 하실 때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게 돼요? 원고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일부 승소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 비겼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판사님이 야, 그러면 싸우지 말고 갑은 을한테 뭐를 주고 넌 빨리 돈 주라 빨리. 그리고 을은 어떻게 하고? 을은 건물 반환하시고 갑은 돈 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판결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판결이라 그랬어요? 상환,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거는 둘 다 하세요 판결이에요. 갑도 하시고요, 을도 하시고요, 둘 다 하세요.
이게 상환 이행 판결이에요. 우리 책에는 지금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돼 있죠. 같은 말. 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 안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권리 위에서 잠자면 망합니다. 잠자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돼요? 주장 자신의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면, 자, 니은처럼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방치했어요? 유치권 행사하셨어요? 유치권 행사하셨죠? 그럼 이제 판사님이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 돈 주고, 그리고 물건 인도시키고 둘 다 하셔라 라고 판결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경매권 읽어보시고요. 유치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 받는다 그랬죠?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유치권자. 왜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저당권하고 달리 뭐가 없어서? 추구표가 없어갖고. 예. 자, 내려갑니다. 간이변제 충당 322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치권자가 감정인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 받을 것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줄칩니다. 유치물로 직접 변제 받는다는 건 대물 변제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돈으로 받을게요, 물건으로 받을게요? 물건으로 받을게요를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과실수취. 유치권자가 과실수취해도 돼요. 네. 유치권자가 말을 유치하고 있었죠. 말을 유치하다 보니까 어떤 과실이 열렸어요? 망아지라는 열매가 열렸죠. 이 망아지를 취득해도 되죠. 망아지를 팔아야 됩니다. 망아지가 돈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팔아갖고 이 돈으로 바꿔서 충당시킨다는 거죠. 다섯 번째 권리,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유치권자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죠. 말을 키우다 보니까 말한테 이렇게 먹이 줘야 되죠? 그런 게 다 비용이잖아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권리인 보존을 위한 사용입니다.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